네, 안녕하세요. 리서대학 양수입니다. 오늘이 3월 9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4시 40분 접어들었습니다. 자, 상황이 매우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3,000포인트가 지켜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도 하고요. 기대를 했던 건데, 어제 너무 힘없이 그 지지선을 좀 내주고 말았고요. 또 그 상태에서 바로 이제 3,000포인트를 회복했으면 좋았겠으나, 그렇지는 못했죠. 미국의 나스닥이 또 급락을 해서 우리 증시는 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좀 없었습니다. 자, 그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상황에 따라서는 3,000포인트가 깨질 수도 있고, 만약에 깨지는 경우에는 2,90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내려갈 수도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던 건데요. 사실 뭐 내심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랬죠. 하지만 현재는 결국 그 3,000포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현재 당면하고 있는 단기 상황이 여전히 만만치가 않죠. 현재 나스닥 선물이 좀 강합니다만은 그래서 내일 아침에 우리 증시 어느 정도 반등에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곧바로 안정을 취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죠. 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 특히 뭐 나스닥이 폭락을 했다 등등, 그 전에 또 특히 그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안정되지 않은 채 여전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인데, 특히 작년에 IT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그 부작용 때문에 더욱더 그 낙폭이 심화되고 분위기가 그렇게 험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또 폭락을 하고 또 반도체 지수는 5% 넘게 또 추가적으로 급락하는 그런 상황에 나왔으니 오늘 우리 시장이 온전할 수가 없죠. 장중에 급락하는 상황에 나왔었고요. 장 후반에 낙폭을 줄여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바로 테슬라죠. 하필이면 테슬라가 또 5거래일 연속 급락하면서 지난 1월 중순경인가요? 근 900달러 근처까지 가 있었던 테슬라의 주가가 563달러 정도 수준으로까지 수직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져서 2차 전지 관련주에 상당히 큰 부담을 주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이 됐죠. 가뜩이나 어려운데 2차 전지 악재로 작동되는 바람에 더욱더 분위기가 나빠졌다 하는 건데요. 자, 그런 가운데 또 다음 주에는 미국 연준 의원들 17명이죠. 자, 그 사람들이 시장을 좀 달래줘야 되는데 시장을 달래줄 기회가 현재 박탈되어 있는 상태이죠. 시장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다음 주 FOMC 열리기까지 말이죠. 미국 날짜로 3월 16일, 17일 날, 3월 16일까지 겁니다. 3월 16일까지와 관련된 발언하기가 이제 어렵고 해서 그 기간 전까지는 일종의 깜깜한 상태, 즉 정전 상태가 된다 하는 것에서 블랙아웃 현상이라고 하죠. 블랙아웃 상태가 되니 더욱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당히 어두운 상태다.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불리한 상태다. 경우에 따라 종합지수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을 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다 하는 점까지를 이왕이면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각오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점까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릴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정석적인 투자 자세를 저버리지 말자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 정속 투자를 하다 보면 이보다 더 험악한 경우를 수차게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정도를 못한다, 참지 못하고, 자치가, 견제, 그 자세를 견제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 정석 투자에 적합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정석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으신 분들은 이런 정도는 충분히 이겨내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어쨌든 그저 바탕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거품론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 짚어보도록 하고요. 테슬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
테슬라가 갖고 있는 3대 기술력이 있거든요. 그것 관련돼서 우리가 좀 판단을 좀 해줄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과 SK하이닉스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안심을 해도 되는 몇 가지 단서 또는 현상이 너무나도 재밌게 또는 의미 있게 전 세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다우지수는 멀쩡해요. 다우지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시장이 망가지면 보통 커플링 현상가 나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만 처지는 상황은 결코 지속적이지 않다 하는 거.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다우지수는 멀쩡한데 나스닥만 망가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순서를 맞춰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일단 이슈부터 점검을 잠깐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미국의 나스닥이 급락을 했고요. 테슬라 5.8%,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도 4.17%나 하락을 하면서 사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엔비디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IT, 비대면 관련주 전반. 우리 종목 쪽에서는 네이버도 거기에 해당이 되죠. 네이버와 관련된 직접적인 악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 휩쓸려서 많이 내려간 상태이니 네이버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타이밍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반도체 지수 통반, 반도체 지수가 5.42%나 폭락을 했고요. 자, 이런 거죠. 경기가 너무 좋고 또 부양책까지 나오니 부양책이 상원 의회까지 통과가 됐죠. 그렇게 되면 더욱더 경기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지니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이고 인플레 부담도 생기고 뭐 이것 때문에 IT가 불리한 이런 식입니다. 자, 어느 정도 좋냐 하면 미국의 2월 비농업 신규 일자리 수가 37만 9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거의 뭐 폭증입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 수가 그렇게 늘었어요. 아마 백신 효과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했던 지난 2월 달에 ISM 제조업 PMI 지수가 60.08.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정도 나오기가 힘든데 말이죠.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60.08. 또 중국도 지난 1, 2월 달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60.6%. 갑자기 급증을 해요. 그 큰 시장이 말이죠. 기저효과까지를 감안해도 40%가 넘게 급증했다는 것. 그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것도 굉장히 큰 폭으로 경기가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고 그에 따른 부담은 현재 인플레 등 기타 등등 IT 전반에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빠지는 것이고요. 그를 반영하듯이 달러 인덱스가 0.45% 해서 91.35.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1년 내 최고치 수준입니다. 그리고 WD, 이건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요. 오늘 7월 10전이나 올라와서 1140원 수준까지 올라갔죠. 이것도 외환시장이 불안한 만큼 어쨌든 현재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걸 보여주는 한 대목이 된다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다소 신경에 거슬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아직까지도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시장 수급을 잠깐 보시도록 하죠. 현재 외국인들은 대규모 매도 6천억 원 정도 평상시라면 이 정도면 대규모인데 하지만 뭐 금년 내내 이런 정도의 외국인 매도는 숱하게 많이 봤기 때문에 특별히 이 규모가 아주 크고 그래서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분위기가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개인과 기관이 매수했고요. 특히 금융투자가 매수한 걸 보면 일단은 내일 하루 정도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데 하지만 다음 주에 FOMC에서 좋은 결과, 즉 좋은 모멘텀이 제공되기 전까지는 현재 안심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제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특이할 만한 것은 베이시스인데요. 막판 마감 때 밀려서 그렇지 장중 내내 거의 0에 근접한 베이시스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특별히 상황이 좋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우리나라 쿼드러플 시장, 쿼드러플 데이가 된다는 거죠. 선불 옵션 동시에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만기일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베이시스는 0에 수렴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3월 12일,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형성되는 6월 물과의 베이시스입니다. 그게 플러스로 반전되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로 반전되고 다음 주에 FOMC에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그 두 긍정적인 효과가 서로 좋은 효과를 서로 발현, 즉 승수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함에 따라서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하는 측면에서 제1단계 베이시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건데 그 전까지는 일단 시장은 상당히 변동성이 있는 그런 장세로 흘러갈 소지. 심리에 센티멘탈 장세라고 하는 거죠. 장중에 투자 심리에 크게 휘청되는 그런 상황에 반복될 소지가 높다는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추세를 망가뜨리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말이죠.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거품론을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구석이 현재 완전 무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버핏 지수라고 있어요. 버핏 지수는 GDP 대비 현재 시총 수준을 얘기하는 건데 미국 기준입니다. 현재 168%라고 그래요. 자, 20년 전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143%까지 갔을 때 그 당시에도 거품을 했던 건데 그보다도 더 높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당시 주택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게 문제가 돼서 리만 사태가 터진 거란 말이죠. 2008년도 당시에. 그래서 2008년도 직전에 206포인트까지, 206포인트까지 갔던 건데, 지금 그보다 한 15% 정도 더 높습니다. 242.2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 리만 사태 직전보다 더 많이 올라갔으니, 지금은 당연히 거품이라는 얘기가 되죠. 이거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달 이후에 미국 정부는 5번에 걸쳐서 경기 부양책을 이미 실시를 했고요. 추가적인 6번째 부양책에 나와 있는 상태인데 다 합쳐서 5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거의 살포 수준으로 공급이 돼 있는, 공급이 또 됐거나 될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니 그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돈의 힘으로 이렇게 자산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 그 자체로 버블이고 그 자체로 위험하다라고 하는 경계론인데요. 그래서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죠.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전보다도 무려 46%나 더 올라갔고 작년 최저점 대비로 봤을 때는 113%를 급등한 적이 있어요. 지금 약간 조정을 받아서 그 수치는 낮아졌지만 고점 대비로 그런 정도로까지 많이 올라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 부담이 된다. 이런 관점인데요. 나름대로 그것과 관련된 일리가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우리가 경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과 관련된 그 전에 숱하게 이 주제를 놓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결론만 내릴까 합니다. 일단 적정지수, 이게 버핏지수든 주택가격지수든 그것이 높다 낮다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또 합리적인 기준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00이 기준이 될지 200이 기준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고요. 두 번째는 지금 20년 전 또는 15년 전 상황과 지금 현재 우리가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거시 경제 환경이 완전히 다르죠. 저물가, 저성장, 또 저인플레에다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와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그때 그랬으니 지금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적 여건 변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지금 당장 현재 그런 거품론이 그게 그럴 정도로 거품이 심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도식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또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마치도록 하고요. 자, 테슬라 거품론. 이거는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그 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현재 GM도 전기차를 하고 있고, 또 EGMP 공용 플랫폼까지 갖추고 있어 전기차와 관련된 비전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GM, 판매, 지금 테슬라보다 휘발유 내연기관
차까지 다 포함해서 판매 대수 거의 20배, 테슬라는 GM의 2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영업이익 순이익 규모로 봤을 때 또 GM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시가총액은 지금은 약간 다운됐습니다만 한때 10배 이상 됐단 말이죠. 이건 아무리 테슬라가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비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테슬라를 팔아서 전대차를 매수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요. 관련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약간 전문적인 용어까지 포함시켜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테슬라가 갖고 있는 3대 기술이 있었어요. 주행거리 480km 이상 주행거리 및 그와 관련된 배터리 관련 기술, 배터리 제어 기술 같은 BMS 같은 것을 뜻합니다. 그와 관련된 또 각종 데이터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확실한 기술이고요. 또 FSD, 이거는 Full Self Driving 기술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인데요. 레벨 4 플러스 레벨 5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이것과 관련돼서 세계 정상급입니다. 그렇고요. 또 OTA, 오버 더 에어라는 뜻인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하는 거 있죠. 그런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와 관련된 상당한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주행거리나 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은 주변 경쟁사와 상당히 그 격차가 축소됐고요. OTA라고 하는 기술도 물론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그 치고 나가고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공불락 기술도 전혀 아니고요. 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3년 정도 되면 거의 평준화 될 것으로 테슬라 외 다른 현대차까지를 포함한 웬만한 업체는 다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영역이 아닙니다. 기술 수준도 그렇고 또 레퍼런스만 쌓이면 자연히 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력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테슬라 뭐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교체하는 것은 나쁘지만 어느 정도 반등이 나면 욕심내지 말고 그 상태에서 테슬라를 파시고 현대차를 매수하시고 테슬라 관계 없으면 그냥 현대차를 사시면 된다는 건데 현대차는 그전에 시간이 되면 나중에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관련돼서 말씀드릴 겁니다. 최고 사양의 최고 기술력이 다 동원된 것은 아니죠. 주행거리라든가 반도체, OTA 기술이라든가 기타 등등 현재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는 몇 개 부분은 약간 욕심을 내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사양이 약간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대신 V2L, 즉 전기차를 통해서 각종 그 가전용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캠핑족한테 상당히 인기를 얻을 것으로 최근에 SUV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그쪽에 소구점을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V2L 기술이 아주 어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그걸 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또 않습니다. 이 기술을 아이오닉5가 전 세계 최초로 구현을 했다는 것이 이제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상업적인 차에 V2L을 구현한 것은 사실상 아이오닉5가 최초다는 건데 이 부분은 현대차가 가장 앞서 나가는 부분이고 이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자동차가 그 전에는 여태까지는 단순한 이동수단이었던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동차를 통해서 각종 현재 전자용품,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 그런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가 더 이상의 그런 공간, 그런 현재 그 수단이 아니고 이동 수단이 아니고 자동차라고 하는 공간, 새로운 공간, 생활 공간, 문화 공간 또는 향유의 공간 이런 그런 공간을 바꾸는데 현대차가 앞서 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현대차가 주장하는 모빌리티 사회입니다. 네, 그런 것을 실현시키는 첫 단계, 첫 단추가 깨어져 있는 상태다. 그걸 대표하는 그 자동차가 아이오닉 5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현대차를 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거 해야 되겠죠. 안심해도 되는 이유 말고요. LG화학과
이거는 이제 자료가 이제 준비가 안 됩니다. LG화학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야겠네요. LG화학이 얼마 전에 GM과 제2 배터리 공장을 미국의 테네시 그 시 주변에 건립하기로 했죠. 제1공장은 내년에 완공이 되고 제2공장은 아마도 2025년 정도에 준공이 되는 모양입니다. 준공 다 되면 전체 규모가 65만 기가와트 아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규모는 전기차로 봤을 때 약 100만 대 정도에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 규모라고 한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정도 수준으로도 그 당시 2025년 정도 되면 미국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정도 규모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공급하는 그러한 어떤 체계, 공정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수요를 못 따라가는 측면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이제 유기의 수요가 그만큼 빨리 증가하고 있고, 또 LG화학을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경쟁 업체가 또한 없습니다. CATL은 미국 규제 때문에 미국에 수출을 못하고요. 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한테 그 ITC 패소를 당했죠. 그래서 10년간 현황대로로 간다면 10년간 공부를 못하게 돼 있고요. 또 파나소닉은 테슬라한테 전속되어 있는 상태는 마찬가지이죠. 그러니까 LG화학이 거의 미국 시장, 북미 시장을 장악하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그런 관점입니다. LG화학이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LG화학이 여기서 완전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꿀물을 빤다고 하죠. 그런 상태로 진입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들어서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안 갖고 있으면 사야 된다는 건 판단이고요. 그래서 금년에 당연히 120, 130, 잘하면 140만 원까지 갈 수 있겠다는 것 외에 내년 정도에 건 20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SKC인데 차트나 잠깐 보도록 하죠. SKC가 그 뭡니까? 그 이천에 M10 공장 있죠? 그 라인 중에 일부를 그 D램 생산 라인인데요. D램 생산 라인 일부를 그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으로 바꾼다고 하죠. 삼성전자도 얼마 전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D램에 대한 추가 공급 라인을 신설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고, 또 SK하이닉스한테는 다양한 의미가 있죠. D램에 대한 의존도가 다운이 되고 성장 동력 하나를 장착하게 된다. CMOS 등 이미지 센서를 얘기하는 거죠. 사업 다각화가 되고 그리고 D램에 대한 의존도가 다운이 된다. 이런 관점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D램에 대한 카펙스 경쟁 구조에서 탈피된다는 것. 그동안은 SK하이닉스는 진짜 똥줄타게 속된 말로 말이죠. 삼성전자가 D램 미자 공정 라인을 시세를 확대를 하게 되면 SK하이닉스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 흐름에 쫓아가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투자 이력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추가적인 다른 성장 동력이 미비한 상태로 여태까지 있었던 건데, 작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라인을 현재 더 카펙스 하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공정을 전환시키는 사업 쪽으로 전반적인 전략 구도가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투자 여력을 비메모리 반도체나 사운드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는 건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삼성전자와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은 그럴까요? 어느 협력보다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그것도 그거지만 이를 통해서 D램의 신규 카펙스, 신규 시설 투자가 없으니 일정한 수준만큼, 즉, 그 반도체 비트가 증가되는 것,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속도로 그런 정도만 반도체 D램이 추가 공급은 될 수 있어도 그 전처럼 상당한 물량으로 반도체 수요가 는다고 해서 느는 만큼 빠른 속도로 반도체 D램이 공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 반도체 D램이거든요. 공급은 제한되고 수요는 늘고하니 그렇지 않아도 비탄력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가격 구조에서 반도체 D램은 2018년도처럼 반짝 상승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구조적으로 일종의
공급자 우위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그들의 단합, 보이지 않는 단합이라고 카르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이 형성이 되면서 매우 구조적인 반도체 디램 강세가 순환적으로 진행되는 정도뿐만 아니라 매우 구조적 장기화될, 마치 파운드리가 그런 것처럼 디램도 또한 장기적으로 고마진 사업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디램만으로도 영업이익률이 25% 이상 되는 구도가 그려져요.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 또 한번 재평가 돼야 되겠죠.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심을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건데,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정책의 불가역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전전 미 연준 의장이 맨 버냉키 의장이었었죠. 그 사람의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만큼 돈을 뿌린다는 개념에서 약간 더 그 사람한테 억울할지 몰라도 일단 헬리콥터 밴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될 때까지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어록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하다가 말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정책 기조를 이어받는 사람이 그 다음에 제니 옐런 전 이 재무부 장관이고요. 그리고 그 기조를 또 어, 이어받는 사람이 현재 미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 이들 모두가 비둘기파고 그들 모두가 또 상당히 강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비둘기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롬 파월 의장이고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왕 양쪽 완화 등의 확장책을 핀 만큼 그것이 확실하게 불이 붙어 자생적으로 경제가 잘 굴러갈 수 있을 정도로까지 가지 않고서는 전체 정책의 방향을 돌려서는 안 된다. 즉, 이 얘기는 정책의 불가역성, 바꾸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충분히 그 점처럼 몸에 박히도록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 앞서 얘기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고, 또 미 연준 의원들 성향도 비둘기파가 거의 80%, 거의 90%입니다. 한 3명 정도가 지금 매파 쪽이고요. 나머지 15명 정도, 14명 정도가 비둘기파 내지 중도파입니다. 거의 정책 미 연준 의원 구성을 봐도 그렇고, 또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 문제라든가 인플레 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이미 알고 있는 문제이며, 제니 옐런 의장 또는 현재 제롬 펄 제너럴 재무부 장관이나 제롬 펄 의장이 얘기했듯이 컨트롤, 통제 가능한 리스크, 마땅한 수단이 있죠. YCC, 일드 커브 뭡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 내지 또는 현재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OT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아주 효율적인 정책 수단까지 갖고 있습니다. 무기까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런 무기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기가 펀더멘털이 괜찮거든요. 지금 역설적으로 현재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금리가 부담이 되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는 건데 원칙적으로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은 펀더멘털이 좋고 전망이 밝으면 반드시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현상은 이거죠. 순환적인 판단. 우리나라에서 오늘 보면 저거죠. 요새 많이 올라가는 게 이겁니다. 신한지주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고요. KB군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롯데케미칼도 올라가죠. 롯데케미칼도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등의 이건 해운 뭡니까 조선주고요. 오늘 많이 장중에 가다가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뭐 HMM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고 딱 경기 민감주들입니다. 은행주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순환적이고 경기 민감하고 경기 민감주는 통상적으로 증시에 상당히 민감한 베타 계수가 높은 종목들입니다. 어, 운영 전략 원칙상 경기 민감주 이퀄 지수 민감주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현재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현재 지수에 민감한 경기 민감주가 오히려 경기 방어주가 되고 있는 그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희한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그만큼 이런 현상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 민감주가 좋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은 것이고 그만큼 현재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다.
전망도 밝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상황은 미국도 다우지수가 강한 만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경기의 펀더멘탈, 현재 펀더멘탈을 현재 그대로 반영하는 경기가 그거니 지금 우리가 순환적으로 뭐 IT주들이 밀고 있을 뿐 전반적인 기조는 전혀 나쁘지 않고 펀더멘탈도 당연히 장을 떠받치는 기본이 된다는 것이고요.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그 순환적 판도 때문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것. 다만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올라갈 때 시원스럽게 올라갔듯이 떨어질 때는 조금 더 그 낙폭의 과장 확대되는 측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파생상품과 관련된 더욱더 조금 더 그런 진폭이 좀 커서 크게 나타나는 것뿐이지 전반적인 기본적인 틀은 전혀 나쁘지 않다는 것과 그리고 경기 순환주가 이렇게 좋은 것처럼 순환적으로 경기 순환주가 좋은 것을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시 최근 조정을 받은 IT 관련주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수순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FOMC에서 그런 모멘텀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현재 FOMC 이 현재 상황은 그냥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칫하면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애써왔던 10년간의 그 공이 무너지기 때문에 더욱더 이 점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시장을 달래주는 그러한 어떤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추세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